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증시 먼저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였고요. 코스피는 0.9% 올라가면서 3,300포인트 계속 돌파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고요. 만기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좀 힘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이제 부합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니케이도 1.2% 올라갔고 상해 종합도 1.6%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의 PPI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상당히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가 많이 낮게 나와서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점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가속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단기 금리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AI를 활용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제가 커지면서 이 시장도 버블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요. 환율은 2.6원 정도 올라가서 1392원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도 아마 CPI 지표 발표될 겁니다. 그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9월에는 뭐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이유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5년이 걸리고 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태양광과 풍력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합의안과는 또 다른 얘기이다 보니까 또 한번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또 다가오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미 밀려서 그 야당에 대한 반대로 계속 이제 반대가 나왔고, 신규원전도 2기가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애매하게 끝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운을 띄우고, 그 뒤에는 이제 기후에너지부까지 신설이 되면서 원전 수출, 원전 개발, 원전 이 운용까지 다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업무 효율 차원에서 그렇게 나눴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세력 자체를 잘라버리는,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에너지를 이제 환경부가 주관해서 리딩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산업부 장관과는 이 산업부 장관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인데요. 어제 오늘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공론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대통령도 거기에 본인의 의견을 더해서 지금 뭐 신규 원전에 대한 2기 건설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장 후반부터 조금 급락을 시작했고요. 2.5%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수렴 구간에서 또 한 번에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옵션 만기였고요. 지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봐야 되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해외 시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러한 이 소스가 결국에는 이 상승에 대한 큰 명분이 없을 때 세력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소스이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거래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덤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투매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지만 특별하게 이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해서 새로운 이제 흐름이 10월 2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힘을 이렇게 좀 잃었죠. 그래서 2% 정도 조정받아서 최근에 좀 지켜오던 그 라인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58,700원까지 밀렸고요. 121선까지 계속 근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이 하락세를 지금 반등시키지 못한 채로 21선과 좀 평행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악재가 좀 털고 이제는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희미하고 그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외국인 투자자가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6만 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가 15만 주 매도, 연계금 투자자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전 KPS는 의외로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도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전력이 좀 많이 내렸죠. 3% 가까이 떨어졌고요. 61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향후 어떻게 될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국내에서 일단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도 조금 애매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에 대한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1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16만 주 매도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한전기술을 빼먹었는데요.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91,200원 1.5% 떨어졌고요. 기관 투자자 17,000주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지만 연기금 투자자와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S&T에너지 오늘 강하게 출발했고 마지막까지 힘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원전 종목보다도 확실히 LNG 관련된 그런 힘이 강한 것 같고요. S&T에너지, 조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지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BHI는 원전에 대한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3.2%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고점을 찍고 21선 지키는 듯 하면서 쭉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더 깊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BHI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안에 있고요. 크게 국내 원전에 대한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제 그런 찬물을 끼얹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13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광밴드는 오히려 상승 마무리되었고요. 엊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8,800원 정도, 39,000원 정도로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계속 단가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 고점 부근에서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달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이틀 정도 상승했고요.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오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광밴드도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자, 태용이 이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34,15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던 분위기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고 웨스팅하우스 소식이 들려오고부터는 꾸준히 이 횡보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있었고요. 사실 원전 섹터 비중으로 따지면 태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풍력이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기자재가 한 10% 정도 되고 원전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선과 풍력 섹터가 좀 강한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SMR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점쳐지고 있고, 이 경영진도 이 원전에 대한 기자재, 발전 기자재 비중을 2030년까지인가요? 25%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도 이끌기도 했고, 그래서 좀 조정이 좀 깊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마지막에 약세의 움직임들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좀 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신이 3일 정도 연속으로, 5일 정도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들이, 단기 이탈 수급들이 마무리되면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 매도 없이 뭐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아직은 21선 급격하게 눌러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봉을 띄우면서 좀 이 자리를 메워주면 좋겠네요. 우지는 280원 정도 하락해서 2.3% 정도. 이 반복된 저항권을 뚫고 힘겹게 뚫고 나갔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원전 섹터가 떨어지면서 같이 눌러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기회였는데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뭐 이 자리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이 이제 전 고점이기 때문에 13,000원을 돌파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크게 없었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27,000주를 매도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계속해서 웨이스팅하우스 이슈부터 해서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쭉쭉 뻗어서 눌렀다가 회복을 할 쯤에 또 악재를 한번 더 뿌렸다가 이번에는 이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그 분야를 뭔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일단 계속 뭐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쉬운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래도 국내 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최대 50%까지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이 높고요. 일본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국가로서의 모범 국가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20%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지금 2040년까지도 30%에서 40%까지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가 50%까지 늘어나더라도 나머지 50% 혹은 60%까지는 기저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연료를 좀 많이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거에 조금 모순적인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이렇게 빨리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자력 비중도 낮기 때문에 화석연료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0년까지가 저 비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석탄 에너지를 뭐 거의 2030년, 40년이면 20% 아래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까지, 25%에서 30%대까지 늘리겠다 했는데요. 이걸 이제 뭐 더 늘리겠다라고 목표치를 잡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는 와중에 석탄에너지라는 것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NG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LNG도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전 에너지도 일단 신규 건설하는 것은 짓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비중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이 예상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전력 대란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력을 급격하게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AI발 전력 수요가 높아졌고요. AI를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의 이제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유럽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혹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던 국가가 최근에는 원전 에너지도 같이 늘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그 외에 동유럽 국가들, 이전에 이제 탈원전 하던 그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벨기에까지도 입장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라든지 어제 환경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리는 탈원전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신한울 3, 4, 5기를 그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신한울 3, 4, 5기 짓던 것도 이제 멈췄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신한울 3, 4, 5기는 짓도록 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는 수명 다할 때까지 활용하겠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탈원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실용주의입니다. 이 에너지만큼 이 효율적이고 에너지만큼 실용이 필요한 분야가 없는데요.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원전이 15년 정도, 대형 원전이 15년 정도 건설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 맞는 사실이죠.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원전이 15년 걸리는데도 다른 국가들은 왜 검토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15년 뒤에 있을 전력 수요에 대해서 기저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라는 뜻이겠죠. 대표적인 사례로 UAE 원전이죠. UAE 원전 우리가 1400메가와트급 원전 4개 지어져서 지금 국가 전력의 25%를 잘 생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15년에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못 기다리니 당장 재생에너지를 그 공백으로 메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완전 다르죠. 원전은 기저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가 지고 나서 일몰 시간부터 일출 시간까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거의 뭐 효율이 없죠. 이 기간 동안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간에는 발전을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전력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전력 수요가 일반, 그죠? 시민들에 대한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느냐? 아니죠. 우리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제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이 써봤자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제 이 일몰 시간부터 일출 시간까지 뭐 이 전력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가 어디냐? 처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단지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혹은
그런 이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조 공장들이 이런 이 수요를 감당해야 됩니다.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럼 점점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일몰 일출 시간에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산 라인, 그죠? 제품을 밤에는 생산하지 않을까요? 24시간 동안 생산합니다. 공장 가동률 그만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으로는 이 밤에는 이 공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늘어나는 이 수요가 낮보다는 밤에 전력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공장들 위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낮에만 가동한다라는 게 아니죠. 밤에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늘어난 전력 수요가 밤에도 그대로 필요한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오케이, 그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냐? 풍력도 있다. 그렇죠. 근데 해상 풍력,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독일과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효율이 높고 북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서 그쪽이 이제 에너지 강국이죠. 재생에너지 강국. 북유럽도 그렇고. 근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이제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효율이 30% 정도로 떨어지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고 바람 가동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나머지를 이제 기저 에너지원으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저 에너지원을 이제 있는 원전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지금 30%대 정도로 꽤 이제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 괜찮죠. 근데 요게 향후 이제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뒤 원전이 10기가 수명을 다해서 가동 중지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꽤 용량이 커지고요. 그리고 신규 원전 신한울 3, 4, 5기가 일부를 메워주겠지만 이제는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면 차례차례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탈석탄하고 있습니다. 석탄 에너지 줄이면서 원전 에너지도 10년 뒤에 10기가 가동 중지를 하게 되면 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뭘로 채우겠습니까? 지금 한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대신 나머지 석탄도 안 돼, 원전도 안 돼. 그럼 뭐 LNG로 채워야 되는데 그 LNG 환경장관이 어제 얘기했죠. LNG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라는 거죠. 실용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에너지 정책만큼 지금 이렇게 실용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좋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면서 기저에너지원을 뭘로 활용할 건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대만 대형 발전소로 화재, 비산, TSMC까지 전력 부족 우려. 최근에 대만에서 계속 TSMC가 피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력 발전량 10%를 차지하는 싱다 발전소가 불이 나면서 전력 수급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밤이고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해상풍이 그렇게 강국인 기업이 국가가 저렇게 발전소 하나 화재가 나면서 TSMC가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저에너지원이 지금 아슬아슬하다는 뜻이겠죠. 화력발전소 하나 불나면 기저에너지원이 없어지면서 나머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가 제때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저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킬로와트 시당 약 643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비싼 이 전기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활용해서 지금 화석 연료와 원전 감축을 해서 값비싼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재생에너지가 왜 비싸냐? 결국에는 제때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필요할 때 에너지가 적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재생에너지 자체가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때 맞춰서 전기가 공급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전기료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재생에너지 비중, 발전 비중이 62.7%까지 독일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모범 국가죠. 하지만 그런 대신 EU 회원국으로부터 저렴한 전기를 수입하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로부터 원전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LNG 수입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독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였더니 상대 국가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전기료가 비싸지더라. 특히 가정용 에너지가 비싸지고 있더라. 그리고 독일, 유럽,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생산하고 2차 전지 생산하는 아주 이런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가 있느냐? 없죠. 근데 상대 국가, 일본, 우리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예전에 경쟁 국가였고 최근에도 제조업에 대한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이 국가도 지금 기저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20%, 화석연료 30-40%를 2040년에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50%를 값싼 에너지로 활용한다라고 하니 향후 2040년이 갔을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50%, 뭐 석탄 20% 미만, 원전 뭐 20% 미만 했을 때 당연히 전기료가 비싼 한국이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EU도 마찬가지 원전을 친환경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유턴에 대해서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판단은 정말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많이 지어야 된다도 아닙니다. 적절한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적절하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서 계속 그걸 늘려봤자 지금 이미 늘려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거를 늘리고는 있겠지만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요거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그래도 해외에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두산 스코다파워, 체코 테멜린 원전 1, 2호기 발전 교체 사업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멜린 1, 2호기에 대해서 이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테멜린 3, 4호기도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테멜린에 대한 원전도 합의를 해 갈 텐데요. 네,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 NRC 이 원전의 20년 운영 허가 갱신을 위한 안정성 평가 완료. 미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부품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신규 원전 짓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원전이 수명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저 에너지원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명 연장을 곧 발표를 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상황보다도 사실 국외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 큰 발전 시장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이제 접근이 될지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당장은 일단은 큰 소스가 없이 좀 계속 이상한 그런 이 악재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재미는 없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오늘 CPI 지표 발표되면 낮게 나오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실시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 시그널이 결국에는 막상 들어가 보면 고용 지표가 좋지 않고 미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오히려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그 기조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고용 지표가 악화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큼 지금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9월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엔진 AI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들은 향후 빅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